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한일령 수준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가 기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노동시장이 약화됐다며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호텔들이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텔 업계는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완성차들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줄이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ESS용 LFP 양산 경험과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완성차들의 전환 수요를 흡수할 주요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초반과 장 막판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었는데요. 특히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S&P 500 기업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400개 넘는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도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규모로 봤을 때 크지는 않았지만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또다시 지분 매각 소식이 나온 소식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고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11월 실적 발표가 더욱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보통은 이제 증시가 11월에는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듯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경계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콕 집은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한 달로 시계월을 좀 놓고 보면 지금 80% 이상 상승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추가적인 룸이 남아있을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적인 조치로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50조 원 규모로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쓸 전망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여전히 내년까지 7,5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의 예상이 맞을지, AI 버블로는 어떻게 꺼트릴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거품론 솔솔입니다.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 약세가 정규장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이제 어쨌든 뉴욕 증시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약세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투자 심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고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일단 보니까 인공지능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와 함께 세일즈포스라든가 애플이 약세를 보이면서 560포인트 이상 약 1.2%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정도 떨어졌고 기술주 비중의 나스닥은 0.9%.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텐데 나스닥이 이렇게 약간 많이 내린 건 이제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어쨌든 주식을 많이 샀다고 얘기하면서 알파벳이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방어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에 쏠려 있고요. 엔비디아 주식은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약 3%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3분기 실적이 현지 시간 수요일 장 마감 이후로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는 그런 관측이 부담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실적과 향후 전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수요 확인과 수익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이 이제 이채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한 수요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칩들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요 전망이라든가 가이던스가 조금만 둔화된 뉘앙스를 보여도 시장은 아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목요일 개장 전에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노동수당 지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월마트의 어쨌든 실적이 올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에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거시지 경제 지표에서 목요일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주목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공백인 만큼 이번 고용 지표가 곧 공개될 10월 말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에 어쨌든 평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기대감도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FOMC 기준금리를 기준 0.25%를 당연히 인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기조가 약간 그냥 동결 정도로 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90% 이상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의 40%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다면 거의 동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장에서는 알파벳이 장중 내내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구글 유튜브의 모에서는 알파벳 지분을 신규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이제 큰 폭으로 오른 AI 대형주에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은 92,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약간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인 어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고요. 9월 고용 보고서는 20일 날 나올 예정인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로 영구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상황입니다. 알파벳은 사고, 엔비디아는 파는 어제 시장으로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목요일 새벽쯤 확인이 가능하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올 걸로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일단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였기 때문에 데이터 매출 성장이 많이 되면서 이제 단기간에 보기 힘든 속도로 이제 뛰었고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과연 이 폭발적인 수요가 끊기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는 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생산 능력이 더 늘렸다, 내년도 전망도 좋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은 안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받아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빅테크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공급 제약이라든가 고객 투자 속도라든가 이런 게 늦어진다면 추후 가이던스가 하향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은 선 반영돼 있다. 긍정적인 면이 선 반영돼 있는데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기대 대비 실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인데 뭐 연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감이 뒤섞여 있다면 만약에 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도 그렇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AI 인프라든가 클라우드 확장이나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걸 가져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술주 조정은 이제 추세가 끝났다기보다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지금은 숨고르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은 이번 어떤 사이클을 가르는 약간 핵심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잘 나오거나 이러면 좀 더 이제 이거 방어를 하면서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숨고르기가 좀 더 길어지는 약간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장 막판에는 월러 이사가 나는 12월 금리 인하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캐펙스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여기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또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9만 달러 시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장중에는 어제 9만 2천 달러 선을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어제 모두 반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약 9만 2천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이제 야후 파이낸셜에 따르면 기술적 분석을 견열가를 인용해서 9만 2천 달러에서 붕괴된 만큼 다음 주요 지지선은 9만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일단 약간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은 2월까지 10만 달러 안팎을 이제 행보하다가 3, 4월에 이제 7만 달러 선까지 밀리는 약간 이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을 이어갔고 지난 6일에는 개당 어쨌든 12만 6천 달러로 이제 지난달 6일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25% 이상 급락을 해서 조정을 받았고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기조로 돌아섰다. 가상화폐가 그 신호탄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뭐 여러 사람이 많이 하지만 단기적으로 되돌리기 약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시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락 배경에는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과 함께 차익 실현이 함께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밀렸고 장기 보유자들도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제 매도세에 불을 붙이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기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 이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통상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반감기 이후 발생 이후에 400일에서 600일 사이를 정점을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최고 반감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감기 있었던 게 2024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이었는데 약 500일이 지난 10월 달이 이제 최고치를 찍은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하락기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 패턴을 의식해서 정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선조정 매도를 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당분간 주요 지지선 아래로 밀려난 만큼 제가 보기에는 9만 달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못 지키게 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약보합세를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벌써 11월인데 올해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사실상 다시 다 반납하면서 되돌린 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이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금 주식은 다 똑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 돈이 풀리냐 안 풀리냐가 좀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수록 이제 투자자들이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약간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돈을 가진 사람 개인도 중요하지만 기관이나 뭐 기관 투자자는 ETF의 자금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의 랠리를 이끈 건 개인이 아닙니다. ETF로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ETF로 이제 자금이 재개가 되느냐 아니면 환매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뭐랄까, 선행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규제나 정책이 좀 변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책은 너무 좋습니다. 미국 좋은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국가를 또 어떻게 다루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요인과 시장 구조입니다. 블록체인 안정성이라든가, 채굴 난이도라든가, 반감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이제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단기 조정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렇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은 일단 하락세를 진정시키는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만 달러 선에 안착해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미국에서 노 차이나 선언이고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중국산 부품을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방침을 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한국이 수혜를 받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탈중국망 공급망을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이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초 내부적으로 미국 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는 중국산 부품을 전면 중단한다고 정하고 이미 이제 핵심 부품은 중국의 지역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산 부품을 이제 배제하는 이유는 언뜻 생각하시면 가격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산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도 그렇지만 이게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알리바바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를 거기가 중국 인민군을 이제 더 해방군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계속 지금 갈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토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미국 소비자 대상 가격 경쟁력은 물론 연방 보조금 자격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배터리 공급망이 가장 변수인데 그동안 테슬라는 CATL의 어쨌든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썼는데 이 배터리를 이제 못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체적을 찾게 되면 한국산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혜택이 그 다음에 뭐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산 배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대체제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제될 가능성이 크면서 테슬라는 네바다라든가 한국 등 이런 곳에서 이제 생산 확대라든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미래는 아직도 좀 못 버리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일부 공급사에게 미국 시장을 계속 공급하고 싶다면 생산 기지를 멕시코나 뭐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뭐 테슬라에만 되는 게 아니라 뭐 GM이라든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이번 조치를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탈중국 기조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공급망 변화가 이제 차량 가격이라든가 생산 속도라든가 해외 가동률로 이어지면서 몇 년간 전기차 업체 변화가 이제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 이때 한국은 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산 부품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여태까지 꽉 잡고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을 배제하게 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공급망 재편이 전기차 가격이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같이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 상승이 조금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게 뭐 중국산이 원체 싸면서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배터리가 가격 경쟁이 매우 높은 편이라서 다른 지역의 생산으로 이제 대체하면 부품 단가가 올라가고 그 부담이 차량 가격에 일부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 집중될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향후에 이제 수출 관세라든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가격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초기에는 비용이 좀 늘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서 어쨌든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진짜로는 오히려 뭐 보조금 혜택이라는 걸 받으면 오히려 소비자 부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쓰면 보조금 대상에 제외되지만 비중을 줄이고 이걸 쓰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은 혜택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차량 인도 속도라든가 품질의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는 검증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안정화되면 생산 속도 개선되고 품질 관리도 더욱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이 탈중국 전략은 단순히 부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정책과 관세 리스크와 이제 장기 비용 구조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전기차 전반에 어쨌든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걸 좀 더 크게 본다면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가격 인상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바라봤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리포트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캐파 증설로 추가 성장 사이클 진입인데요. 3분기 실적이 최근 기대를 훌쩍 넘기게 되면서 요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고부가 다층 회로 기판, 줄여서 MLB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이 왜 시장에서 놀라움을 줬는지 그리고 증권가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은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시죠. 이수페타시스는 3분기 매출이 2,96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84억 원 기록을 하면서 무려 126%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만 살펴보더라도 19.7%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490억 원 정도로 받고 또 키움증권의 자체 추정치는 5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 깜짝 실적을 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 배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MLB, 즉 다층 회로 기판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 같은 고성능 IT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지금
G사양 AI 가속기용 신제품이 출하가 됐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제품은 개발 초기부터 G사와 함께 설계한 고사양 제품이고 덕분에 단가도 오르고 출하 물량도 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네트워크 스위치용 제품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0기가와 또 800기가급 제품 모두 다 수요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제품군이 함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은 본사만 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국 후난에 있는 법인도 함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 중국 법인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요. 105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무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8%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배경에는 여기에서 오사양 서버용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단가가 높은 제품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이익 구조도 더 좋아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본사와 중국 법인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까요? 키움증권은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12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11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 증설, 이른바 캐파 확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근 약 30% 규모의 캐파 증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렇게 새 설비가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이 증설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그동안 병목 현상이 있어왔던 고사양 MLB 공정도 안정적으로 더 매끄럽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내년과 그 다음 해들의 전망들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2026년 영업이익을 2,993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한 43%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두 가지 성장축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는데요. MLB 같은 경우에 지금 점점 더 고사양 그리고 다중 적층 구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의 단가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증권가들의 전망들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권가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면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주가보다 14만 4천 원까지 높이기도 했고 하나증권과 DB증권은 14만 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1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JP모건은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3년간 이 MLB 단가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전 전망보다 더 낙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 가지 리스크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 속도나 수율 관리 문제가 향후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긴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결국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수페타시스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4분기부터는 이제 캐파 증설 효과로 인해서 2026년까지 고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 우세한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이수페타시스 목표 주가 기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매수 유지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수페타시스는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3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제장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주가 반응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중장기적인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이 되냐, 그리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기술 경쟁력 유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혜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어보겠고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기업들이 일단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50조 원 규모인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이어서 기술 수출, 그러니까 LO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계약 규모가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서 내용들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 하면 우리가 LG엔솔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에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까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향후 5년간 45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중단됐었던 평택 반도체 라인, 5라인을 다시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소부장들이 살짝 기대감을 좀 모으기도 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의 투자는 이 AI 산업 구조를 국내에서 또 새롭게 설계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좀 반영된 결정인데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에서 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P5 건설을 재개했고요. 201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HBM과 10나노급 D램이 생산됩니다. 이 AI 시대 핵심 메모리를 생산 기지를 한국에 고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삼성 SDS는 전남에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짓습니다. 2028년까지 GPU 15,000장을 확보해서 스타트업이나 학계, 중소기업까지 쓰도록 개방할 계획이고요. 이건 국내 AI 생태계를 넓히는 효과가 큽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국내 생산 거점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생산 체계를 갖추면 전기차나 ESS 투자 흐름과도 맞물리죠.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에서 8.6세대 IT용 OLED 생산을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용 고급 패널 생산을 겨냥한 겁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이 고부가 패키지 기판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늘어나면 패키지 기판의 가치도 커지기 때문에 이 분야도 결국 전략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450조 원의 투자는 여러 생태계를 엮는 공급망 강화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5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소부장들이 일부 종목들, 특히나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꿈틀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P5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건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재개는 한 줄로 정리하면 HBM4의 승부를 위한 인프라 복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적자 여파로 인해서 P5 공산을 중단한 바가 있었는데요. 올해 11월 초에 공사 재개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0나노급 D램과 또 HBM 4세대 제품이 생산될 예정인데요. 특히 HBM4가 핵심입니다. 현재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력이나 발열 같은 기술도 완전히 새 기준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삼성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HBM4 물량의 상당 부분이 P5에서 엔비디아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P5는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는 흐름 속에서 삼성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르는 전략적인 거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도권 확보 여부는 수율이나 발열 관리, 고객사 인증이라는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사 재개 자체는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HBM4 경쟁에 합류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행보를 조금 더 특별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지금은 투자를 조금 더 감산에 들어가거나 신중하게 하는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삼성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행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글로벌 업체들의 추세를 좀 보면 전반이 수요 둔화로 좀 감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삼성은 오히려 역행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두 가지 좀 배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전환기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이 AI 서버와 데이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금 투자를 늘려두는 기업만이 3년 뒤에 본격화될 AI 메모리 그리고 연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생태계의 내재화 전략입니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수입 규제 완화 기대가 좀 커진 상황인데요. AI 장비와 데이터 센터 부품은 여전히 높은 세율 부담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대규모 국내 투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와 반도체, 배터리의 핵심 공정을 국내로 집중시켜서 관세와 수출 규제, 그리고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번 450조 원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에 AI 인프라의 본진을 한국에 세우는 일입니다. 평택의 반도체, 전남의 데이터 센터,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아산의 OLED, 부산의 기판까지 이 5개 축이 연결이 된다면 한국은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비용이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불황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 산업의 사이클의 기준점을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AR 패권 경쟁의 한국형 해법이 바로 이 역행 투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역행 투자를 두고서 그만큼 삼성전자가 자신감이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동안 45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8% 하락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3%대 낙폭 일단 보이고 있어서 정규장 열리고 나서 주가 추인 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10만 원 이탈은 나타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에로 기술 수출이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들렸었죠. 알테오젠도 있었고 최근에는 ABL 바이오까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기술 수출 평균 계약 규모가 벌써 1조 원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0년 만에 이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K바이오 안에서 이 기술 수출이 규모와 질이 모두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좀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숫자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은 16건입니다. 총 금액은 약 135억 달러인데요. 건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건당 평균 1조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1년에 최고치였던 해보다 평균이 2.6배 이상 커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는지를 보면 변화가 더 뚜렷합니다.
일라일린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조단위 계약을 잇따라 맺으면서 단순 라이선스가 아니라 선급금도 커지고 아예 지분 투자까지 들어오는 구조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 수출의 결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이어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제용 변경 플랫폼이 적용된 키투르다 큐렉스가 올해 미국의 FDA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이 약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 알테오젠이 받게 될 로열티만 1조 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국내 기업 기술을 도입한 해외 회사 몸값까지도 같이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D&D 파마텍의 비만 관련 후보 물질을 도입했던 메세라는 이후 화이자에 100억 달러 인수된 바가 있죠. 주가가 그러면서 인수 발표 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물질을 들여간 에보뮌도 나스닥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기술을 사오면 임상이나 사업적으로 먹히더라라는 신뢰가 글로벌에게 쌓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계약 규모나 선급금, 파트너십 구조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보통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앉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됩니다. 로열티도 받게 되고 마일스톤도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실적이 앉아서 계속 쌓여가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어려워서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플랫폼 기술은 여러 신약에 공통으로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으로서 좀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약물이 지나가기 어려운 뇌혈관 장벽을 좀 더 잘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여기에 어떤 항체 약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뇌질화 같은 여러 분야로 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의 ALT-B4는 정맥 주사로만 맞던 약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이죠. 같은 성분이더라도 병원에 누워서 한두 시간 맞는 약이 이제는 집에서 몇 분 만에 맞는 주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매드이뮨과 약 1조 9천억 원의 규모 계약이 나왔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유전자 조절을 사용하는 RNA 치료제도 각 회사마다 하나의 분야에 깊게 파고든 플랫폼을 만들고 여러 글로벌 파이프라인에 핀셋처럼 붙여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로우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턴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스크가 낮은 이유는 하나의 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플랫폼을 여러 기업, 여러 적응증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리턴이 커지는 이유는 한 번 검증된 플랫폼은 계약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는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계약들로 시작했다가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파트너가 늘면서 계약 단가와 총액이 계속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현재는 잘 만든 플랫폼으로 여러 빅파마와 동시에 협업한다는 쪽으로 K바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 기술을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이나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 이 약에 접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의 알테오젠, ABL 바이오를 투자자들도 찾고 싶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특례 상장, 법차손 제도를 좀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지금 좀 살펴보면 성공 스토리는 잘 나왔는데 문제는 다음 주자들이 이제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언급드린 기술 특례 상장 제도부터 좀 살펴보면요. 매출은 없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IPO의 문턱을 낮춰준 제도입니다.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바이오 빅3도 이 제도로 코스닥에 들어온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일부 기업의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에 심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본래 취지는 미래 기술력을 보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매출이나 기술 수출 실적 같은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보게 되면서 진짜 초기 기술 기업들이 상장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손실 규제도 부담입니다.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요, 3년 유예 기간이 지나면 자기 자본 대비 손실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맞추지 못하면 상장 폐지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상장 후 몇 년 안에 손실을 줄이고 매출을 만들라는 압박이 오니까 이 R&D에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는 건기식이나 화장품, 위탁 생산 같은 부대 사업에 매달리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원천 기술에 쓸 돈과 시간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법차손을 계산할 때 R&D 비용은 제외해달라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 쪽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 심사에서 이미 벌어놓은 돈보다 미래 기술력 그리고 독창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법차손 규제에서는 R&D 투자에 숨통을 트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같이 가야 지금의 조단위 계약이 일회성 성공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K-바이오의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보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같이 돼줘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LFP 배터리 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기는 합니다. 이미 중국 난징이랑 미국 미시간에서는 LFP를 찍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유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국내로 이 ESS용 LFP를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시대가 또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ESS용 LFP 배터리 전용 라인을 깔게 되고요. 2027년부터는 1기가와트시 규모로 양산을 시작합니다. 사실 규모보다도 국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오창은 회사 내부에서 모든 제품 개발과 제조의 허브로 불리는 마더 팩토리입니다. 이미 중국의 난징과 미국 미시간에서 ESS용 LFP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산 노하우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국내로 그대로 들여와서 라인에 복제를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품 특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SS 시장에서 LFP는 3원계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도 높고요.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ESS 시장의 90% 이상이 LFP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보한 북미, 유럽 그리고 수주 프로젝트는 모두 LFP를 전제로 한 사업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는 미국의 화재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가 번지지 않는 결과를 좀 확실하게 글로벌에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체 개발한 BMS와 모듈팩 설계 기술을 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오창 투자는 글로벌에서 검증된 LFP 기술을 국내로 끌어 들어와서 국가 ESS와 에너지 인프라에 직접 넣는 출발점이 되겠고요. 충북을 중심으로 국산 ESS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ESS 수주가 있었던 바 있습니다. 1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한테 좀 밀렸습니다. 대다수를 삼성 SDI가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2차에서는 이걸 좀 뒤집기 위해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투자가 2차 입찰에서 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입찰을 좀 돌아보면요. 사실 1조 원 규모의 좀 시장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 SDI가 좀 채택이 됐었습니다. 3원계 배터리를 들고 나와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밸류체인 기여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따낸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난징산 LFP를 공급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국내 산업 기여도 항목에서 좀 감점을 받으면서 수주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경험에서 나온 게 바로 이번 오창 투자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2차 입찰부터는 이 국산 밸류체인 강화라는 점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LFP를 저렴하게 만드는 체계를 구축해야 다시 판에 제대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경쟁사 전략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 SDI나 SK온 모두 국내 LFP 생산 체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현대차나 기아의 중저가 전기차용 LFP 공급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LFP는 저가형 차량에 적합한 배터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LFP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면 ESS나 전기차를 동시에 겨냥하는 포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모두 일단은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며칠 전에 있었던 테슬라 소식도 그러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LG 엔솔이 가지고 있는 LFP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전략적으로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LFP는 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영역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안에서 비중국망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닌 LFP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이 안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 ESS 프로젝트와 중저가 전기차의 LFP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비중국 업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오창 투자는 이런 글로벌 흐름과도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LFP 전략은 국내에서는 국가 ESS 안정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 해외에서는 탈중국 공급망과 글로벌 관세 리스크 대응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창 투자가 그 교차점에 놓여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단순히 공장 하나를 더 짓는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ESS 입찰부터 한 향후 10년 정도 내다보고 나서 경쟁을 좀 점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각 서울경제 세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이승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또 하락으로 모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지금 커져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이제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까지 엔비디아의
주식 전부를 또 매도했다라는 소식 이어지면서 AI 진영에서는 투심이 위축될 만한 소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포에 역시 샀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특히나 낙폭이 컸던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는 변동폭이 좀 크다는 점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도 좀 우려를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짐과 동시에 시장도 약간은 좀 쌀랑해지는 듯한 좀 흐름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아마 시장의 참여자들 부분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어저께의 시장 반등은 금요일 날 낙폭을 회복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들의 계좌를 들춰보면 어저께는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는 뭐 하락된 종목이 더 많았듯이 실질적으로 양지수가 양봉을 켰지만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추워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표현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루에 마이너스 8%가 찍히고 하루에 또 플러스 8%가 찍힙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변동성이 큰 장과 변동성이 작은 장, 어떤 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쉬울까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뭐 무조건 쉽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작은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시기는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변동성이 하루에도 울고 하루에도 웃고 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고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해서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지금 지수의 뷰는요.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심선은 한 4,080에서 4,090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이제 금요일 날 찍었던 4,200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은 3,900포인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시장이 어저께 야간 선물이 한 1.2% 떨어지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3,900선 그러니까 3,900 후반선까지 좀 밀린다면 이제는 약간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의 포인트로 정말 싸게 내려온 종목들을 좀 매수해보는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전장에 급하게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장 상황은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좀 오전장에서 급하게 매수하는 전략들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또 한 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피터 틸까지 엔비디아 전략 매각 소식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진영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피터 틸이라는 인물 자체는 어쨌든 지금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을 초반서부터 이제 자금을 좀 밀어주면서 뭐 메타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을 좀 키워왔던 굉장히 좀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지금 뭐 어저께 당장 판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피터 틸이 운영하는 자사 운용사가 3분기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집중 타격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저번 주에는 이제 손정유 회장이 엔비디아 지분을 팔고 오픈 AI로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면서 계속되는 엔비디아 순환 시대가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0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기존에도 높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좀 나쁘진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티뱅크에서 내놓은 추정치를 본다면 예상 대비해서는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앞으로 점차 어떤 식으로 증감률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난 날 아마도 엔비디아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매번 그랬으니까. 어떠한 안 좋은 부분을 꼭 집어내가지고 주가는 좀 빠지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고 젠슨왕 CEO가 컨콜에서 어떠한 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지켜본다면 이번 주에는 물론 AI 거품론에 지금 피터 틸의 뭐 엔비디아의 매도에 뭐 이런 가지각색의 좀 안 좋은 악재의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기술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조금은 천천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피터 틸까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은 AI 진영의 투심을 위축시킬 만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타격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실적 당일에는 주가가 좀 빠지겠지만요. 주목할 만한 점은 컨콜에서 과연 젠슨왕 CEO가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는지 이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AI 버블론이 팽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약간의 경계 심리가 작동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쏟아질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지금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피터 틸 역시나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AI 진영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장으로 출발하게 될지 함께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국내 지수,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 하락하면서 4,0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 떨어지면서 899선, 900선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예상했던 대로 오늘은 좀 빠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미끄러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AI 진영에서도 역시나 투심이 위축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99% 삼성전자 하락하면서 신만전자 다시 반납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3.8% 큰 폭으로 빠지면서 58만 원 선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32% 하락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국내에서도 생산하기로 좀 공식 발표를 어제장에서 하면서 좀 1조 원 규모의 국가 ESS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하락 장세기 때문에 함께 떨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지금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46%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각각 0.5% 그리고 2%가량의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그간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2.5%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26%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좀 매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좀 시장을 떠받치는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은 좀 많이 밀리면서 좀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도 지금은 뭐 한 3분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올까봐 좀 겁이 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연이어서 진행하지는 않고 금요일 날 매도를 한번 진행한 뒤에 어저께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현물과 선물에서 좀 나와줬기 때문에요. 오늘도 지금 현물과 선물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일단은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개별 이슈,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일단 4,0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은 4,090에서 4,080선 정도 보면 되는데 지금은 4,066이기 때문에 4,090선보다는 살짝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정확하게 제가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지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번 주는 지수가 그래도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슬금슬금 밑으로 가격 조정까지 같이 받아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조금 음봉이 나오는데 반해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2차 전지 위주로 좀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테슬라가 중국산 장비를 좀 쓰지 않겠다, 탈중국화를 선언을 하면서 어저께는 시장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좀 뒤늦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시 좀 보고 싶은 거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5% 갔다가 3% 오랜만에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라 하면 결국엔 기존 음극재는 이제 흑연이 한 90% 들어가는데요. 그 흑연이 중국산이 글로벌에서 중국이 거의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이 탈중국, 테슬라의 탈중국에 대해서 수혜주가 충분히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반면에 이제 KMW 8%, RFHIC 이런 이제 광학 장비들, 그러니까 5G, 6G 통신 장비주들이 오전부터 좀 좋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에서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다시 MOU라든지 통신 장비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을 좀 취득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5G, 6G 장비들도 이제는 AI 쪽과 같이 테마가 맞물리면서 아직 추세는 저는 끝나지 않은 걸로 보여지니까요. 물론 이런 이제 KMW라든지 HFR, 뭐 RFHIC 이런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6,000원 정도지만 아마도 이제 4만 원이나 35,000원 뭐 이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런 이제 통신 장비들이 이제 AI에 또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지금 뭐 엔비디아와 노키아에 대해서도 통신 장비가 AI 쪽에 대해서 좀 묻혀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자체도 기술적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는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은 스터디를 해 보신다면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프리마켓 장에서 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지수가 큰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전장이지만 다행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찍히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도 플러스권에 좀 찍히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정 체크를 조금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방산 관련해서 좀 협력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산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괜찮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G20을 참석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호재가 터질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번에 G20을 참석하면서 만나는 국가들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방산이랑 우리나라랑 좀 많이 엮여 있죠. 네. 거기다가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
튀르키예는 우리가 방산 수출 이력도 많은 국가고 거기다가 이집트까지 엮여 있습니다. 아마도 가자지구에 대한 그런 폐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약간은 견제가 좀 필요한 국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방산 쪽에 대해서 뭐 꼭 수출 납품 계약건이 뜰 겁니다. 뭐 이렇게 예언자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을 한다라는 건 사전에 조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좀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방산 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대통령이 좀 열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주들을 보실 때 너무 이제 중소형주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 뭐 이런 대형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이 중동에 많이 납품을 했구나 라는 걸 조금만 찾아보시면 어느 기업이 이 중동 쪽에서 대장주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방산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이 좀 붙어갈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만남에서 좀 만나는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UAE나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의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좀 방산주들 관련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일령을 좀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국내 관광업계들 혹은 뭐 유통업계들 반사이익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반사수혜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서부 T&D라든지 뭐 GSP&L,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요.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반사수혜까지 업어가지고 약간은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테마기는 합니다만은 반사수혜로 인해서 조금은 오버슈팅한 게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현재 뭐 파라다이스나 호텔 신라 그다음에 이제 호텔 관련된 GSP&L, 서부 T&D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반사수혜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일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한알령이라든지 갑자기 중국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한테까지도 목리를 부릴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런 리스크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투자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현재 호텔 관련된 종목,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 다 좋습니다. 다 좋긴 좋은데요. 지금 올라가 있는 이유가 반사수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반사수혜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일 거야. 일본이랑 더 싸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관련주들 업황 자체는 괜찮지만 오늘은 반사수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도 살펴보면 그동안은 전기차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깊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ESS로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좀 잡고 이번엔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을 좀 전면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다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셀 쪽으로는 아직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물론 조금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지금 뭐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완벽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전기차 테마에서는 ESS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탈중국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조금 내재화 시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건 LFP 배터리입니다. 현재 LFP 배터리는 중국 쪽에 대해서 한 80% 정도 테슬라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LFP 배터리는 또 ESS랑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원래 테슬라에 납품을 했었던 LNF라든지 그다음에 4680 배터리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다가 현재 ESS 배터리를 이번에 10GWh를 납품한 이력이 생긴 삼성 SDI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 수요보다는 아직까지는 ESS 쪽과 LFP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전기차 테마 안에서는 셀 쪽, 배터리 셀 쪽보다는 ESS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가는 테마를 살펴보니까 한국항공우주 2.25% 올라가면서 좀 우주항공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쪽 테마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우주 강국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많구나. 미국에서도 달라고 하는구나. 외국에서도 잘 파는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우주항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우주항공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을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물론 어저께 이제 컨택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세트랙 I 뭐 이런 종목들이 누리호 발사가 27일 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스케줄 매매라고 하죠. 일정에 따라서 갑자기 거래가 들어와서 주가 쭉 상승시키는, 약간은 어떻게 본다면 좀 기다렸다가 갑자기 상승할 때 팔고 나와야 되는, 조금 손이 빨라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특히나 현재 스탁포인트를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하시기까지는 굳이 우리가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주항공까지 지금 신경 써가면서 매수할 포인트가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4차 발사가 27일로 예정이 되어서 지금 우주항공 분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쪽보다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도주로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후장까지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좀 먼저 볼 텐데 국내 증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0.59%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57%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현재는 약보합 구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4,000선에 대해서는 안착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은 900선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코스닥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빼는 분위기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긴 합니다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덜어내면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양시장에서 좀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받아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더 핑크퐁 컴퍼니 IPO 상장하는 날이죠.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34% 정도 상승불 켜져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최고점으로는 61,500원까지 터치 나오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IPO 상장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하네요.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도 잠시 뒤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은 일단 약보합에서 출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볼까요? 뭐 생각보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는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오늘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 오후장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의 흐름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단 엔비디아의 뭐 지분 매도라든지 아니면 네. 아마존의 회사채 발행 이렇게 좀 반도체 부분의 단기 악재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번 주에 있을 뭐 고용 지표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 후에 일단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보수적인 이 투자자들의 대응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오늘의 이제 미장 분위기였고 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그동안에 좀 숨고르기를 좀 장기간 이어갔던 음식료라든가 의류주 쪽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만들어준 또 한일용 분위기가 국내 뭐 여행주 쪽으로는 조금씩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들 아닌가. 오늘도 의류주 쪽 영업무역 반등폭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섹터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반도체로 이동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좀 강했던 바이오 쪽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등세를 이번 주 내내 이어가느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사실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번의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이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 칩 가격 이제 DDR5 이 36기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60%에 대한 인상 소식이 있었고 일단 평택 P5 공장 또 시작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반도체주들은 빠지면 좀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매집을 했을 때 또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벤트 이 팩트 시트가 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수급에 대한 안정화, 환율 안정화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를 비롯한 또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까지 흐름 좋은데 또 거기에서 또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늘 일단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후장까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부터 먼저 보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오늘 담아갑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보면 이렇게 좀 내리는 날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개장 초반에는 좀 담아가는 분위기가 일단은 좀 나타납니다. 기관 쪽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투톱 모두 다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좀 주목 많이 받았던 기판의 대표주 이수페타시스도 자리하고 있고 ABL 바이오도 외국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종목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볼 텐데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TP를 13만 5천 원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 우리 리포트 살펴봤을 때 그때는 이제 키움이었나요? 14만 원까지 제시가 좀 된 상태입니다. 뭐 엔비디아 칩처럼 구글의 그 추론칩 TPU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밸류체인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워렌 버핏도 구글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룸을 좀 더 봐도 될까요? TP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원래 영업이익 증권사들이 한 520억 정도 이상 정도 받는데 시장 기대치를 월등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뭐 58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이런 이 MLB 기판 구글향이 거의 30% 이상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TPU 이 개인 개발 칩에 대한 또 이 6세대에서 7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신제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스페타시스하고 초기 샘플부터 같이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워낙 크게 수혜주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가 어저께 이렇게 장중에 급등한 영향이 또 구글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사실 알파벳을 6조 이상을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은 장기간 두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이스페타시스도 고스란히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TP는 저는 상향이 충분히 된다. 지금 이 TP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게 14만 4천 원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이스페타시스가 5공장을 이제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했을 때 27년도 이제 26년도 하반기 증설하고 27년도 이제 그것이 물량으로서 우리가 납품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1,200억 정도가 또 플러스 이제 그 캐파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이 달성이 완공되는 5공장에 대한 시너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2년 동안의 주가 랠리가 좀 더 가능하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봐 줘야 되고요. 근데 매출 캐파에서는 1조가 넘어서서 지금 한 1조 2천억까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한다면 아마 내년도에 밸류 40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40배를 주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12만 8천 원 나오고 있는데 부담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게 저도 이제 추천주로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뭐 여러 군데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첫날에 이제 이 어저께 월요일 첫날에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0만 원대 초반 21선 이 눌림목 구간이 만약이라도 온다면 그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초반 말씀 주신 거죠? 12만 12만 원대 원 초반대. 초반에서 눌림목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좀 베스트 타이밍 한번 가져. 어제 13만 4천 원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상 TP는 거의 도달한 것과 무방하죠. 13만 4천 원까지 터치가 나왔으니까요. 12만 원 초반대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순매수 상단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6위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좀 점검을 해볼 텐데 GPU가 선물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 될 거고 일단 전력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특히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력도가 좀 높아서인지 외국인도 기관도 자주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전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이 의외로 저도 생각보다 강해서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이제 이렇게 강한 쪽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는데 근데 어차피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3분기가 워낙 성수기였다. 근데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한국전력을 볼 때 내년 1월까지는 봐도 되지만은 네.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원래는 이게 QOQ로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얘기하지만 QOQ로 봤을 때는 조금 실적은 줄어들 수 있어서 하지만은 연말까지는 배당이 원래 이제 한국전력이 1,000원 이하로 줬었다가 지금 1,750원. 그러면 시가 배당률로는 약 4%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거 이번에 용인 28년도에 용인 클러스터 이제 가동이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개통 이런 대규모 전력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지역별로 차등 요금제가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7차례 했기 때문에 뭐 8차례 인상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고 거기에는 한국전력의 또 마진율 높이기 위한 매력적인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원재료 싸졌고 전기료 올라갔고 그다음 환율 일부 이제 좀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것을 또 타개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전력에는 많이 좀 매력도가 남아 있다. 그리고 PBR이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한 0.7배 정도 돼서 네. 사실상 이제 PBR 1배 정도 가격대 올리려면은 충분히 아직까지 룸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전력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내년 1월 정도까지 시점을 좀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한국전력도 전력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조선 자리합니다. 팩트시트 이후에 다시 좀 달릴 수 있을지 개장 초반 이어서 보면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오션도 강보합 정도 다시 좀 올라와 있고요. 오늘은 대한조선이 3%대로 가장 강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강합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강보합 정도, 리가캠도 1.24% 오름세 현재 시연을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주목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내리긴 하네요. 그런데도 어제까지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찍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외국인도 같이 들어와 줬습니다. 오늘은 1.8% 하락을 했지만 또 상승한 거 생각하면 여전히 그 위쪽에서 머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 반도체이고요.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디 주가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시도가 있습니다만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60만 원 선에 도달은 좀 못한 채 낙폭을 키워갑니다. 4%까지 지금 좀 벌리면서 58만 1,000원 선에 걸쳐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여전히 경계감이 일단은 높은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를 보니까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는 자위대 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자국민 일본 관광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오고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틀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여행주도 호텔도 면세점, 백화점 등등에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시즌 끝났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모멘텀 시장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쪽도 뉴스 활용도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는 이제 뭐 서부 T&D라든가 일부 호텔주들이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알령 기대감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멀어지면서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 전부터도 좀 네네. 하락을 했었잖아요. 원체 이제 그 우리가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 전부터 사실 에이펙 이제 우리가 실시 전부터도 좀 주가가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엔터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여행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수급이 좀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빠졌다가 어제부터 서부 T&D 비롯해서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여행주들 뭐 노란풍선을 비롯해서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의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 소외주들의 수급이 이제 반도체에서 일부 이제 유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도 탑픽 서부 T&D가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원체 이제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 중국 단체 관광객 수 입국보다 수익률로 좋은 게 VIP,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VIP 고객들의 이 실적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호텔 부분에서는 이제 5성급이나 4성급 호텔을 보유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서울 용산에 5성급 호텔 3개 보유한 서울 드래곤시티, 서부 T&D가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매력도는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일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막 TP를 3만 원대 올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지금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원체 이제 눈높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약간 이제 미진한 모습은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제 VIP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이 9월 말부터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4분기에 포커싱을 맞춘다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 이렇게 좀 이 카지노를 보유한 이제 이 호텔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5성급 호텔 보유하고 있고 영종도, 부산을 비롯해서. 근데 지금 전체적인 관광객 수요를 보니까 서울 쪽도 많지만은 가장 많은 쪽이 지금 제주도로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조정심하다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엔터주들 수급이 좀 실적에서 좀 미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수급이 아까 이제 여행주 쪽으로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엔터주 쪽에서 그래도 본다면은 하이브가 30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엔터주를 다 저희가 버리고 여행주로 가자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뭐 일단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소비주는 엔터주 쪽으로, 일부 이제 뷰티 쪽으로도 일부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뷰티 네. 쪽은 어제 급등했던 LNC 바이오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종목들만 좀 네. 선택해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쵸. 호텔업은 또 일부 기사 보니까 슈퍼사이클 진입했다라는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호텔을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고, 뭐 뷰티나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렇게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조단위 계약을 펼치면서 계속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안으로 좀 들어와 보면 바이오텍도 있고 CDMO도 있고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등등 다양한 뭐 테마나 섹터들이 좀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는 가장 괜찮다고 보시는 쪽은 어디로 보세요? 다 좋은데 이게 다 좋다는 얘기가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이 기업들만 지금 선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리레이팅이 되고 네. 있어서 뭐 비만 치료제 시장도 그렇고, 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사실 플랫폼을 보유한 G2G 바이오,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공략주로서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G2G 바이오 비롯해서 펩트론, 그러니까 대형 빅파마와 협업을 했던 이력이 일부라도 있는 종목들에 네. 한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했던 기업이 또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뭐 지금 알테오젠 비롯해서 니가캠 바이오도 이번에 페로이드라고 하는 독극물 콘드롬 플랫폼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쉬어갔다가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사실 이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ADC 이중항체 플랫폼,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항원을 타겟해서 유도 미사일처럼 기본적인 세포를 이제 죽이지 않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오늘 또 상당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수급이 아침 시작할 때보다는 바이오 네. 쪽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반도체에서 악재가 일부 터졌을 때 대표 이 도피처로서 사용하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이오 쪽에 가장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엄민영 연구원이 네네. 특집을 한번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이제 봤는데, 이 엄민영 연구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시대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플랫폼을 갖고 있을 때 적응증에 대해서 한 가지 타겟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5가지, 10가지 타겟의 확장성을 보유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나중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 굉장히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지금은 과거에 이제 바이오 쪽 버블론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이전을 획득을 했고 M&A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지금 뭐 상당 부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지금은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또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넣는 전략을 계속 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랑 바이오가 수급에 있어서 시소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바이오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좀 같이 봐야겠네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SK가 그 정부의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전력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전력 반도체 봤을 때 사실 주가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번 뉴스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무게감이 그렇게 주가에도 크지 않은 그러니까 크지 않아서, 상황이라 네. 뭐 어차피 지금 주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은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좀 많이 기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론은 이제 이런 이벤트보다는 네. 앞서서도 제가 이제 눈높이가 조금 더 높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핵심 키워드.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TSMC가 워낙 실적이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바로미터를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은 꾸준히 좋을 좀 걸로. 잘 나올 거라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때마다 엔비디아 주가는 당일날 좀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를 것이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 충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좀 분할로 맞아요, 좀 쪼개서 맞아요. 해라. 근데 어저께 다시 60만 원 터치를 했고 삼성전자도 10만 원 터치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그래도 탑픽은 SK하이닉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영업이익을 증권사들이 90만 원 TP를 보는 게 한 68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 12조 5천억이 컨센서스인데 그거에 부합할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영업이익은 이제 우리가 한 4개로 4분기로 나눴을 때 한 14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밸류로 지금 주가에서 8배밖에 안 돼요. 마이크론 13배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11배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90만 원을 그냥 증권사에서 보는 이유가 아니고 실적이 그만큼 찍히는 부분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찾다 보니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라도 미국 상장이 SK하이닉스가 이어졌다면은 뭐 할인율은 한 10% 정도가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마이크론 대비해서 11배, 12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목표가 90만 원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본다면 60만 원에서 지금 수익률 한 50%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 내년 정도에 실적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계속 저는 이어간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의 그 뷰는 네. 계속 조정시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도체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어차피 조정시 매수는 유효할 것 같아서 그 작은 밑에 테마 단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소모 테마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유리기판도 있을 거고 액침 냉각도 있고 사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세가 나고 있긴 한데 대표님께서 그러면 어느 쪽을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기판 쪽이 그래도 유명하지만 기판, 원체 어제도 반등폭이 좀 너무 강했고 셌죠. 이것을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의 영역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여유로운 액침 냉각 쪽으로 여유롭게.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LG전자의 이 냉각 솔루션이 지금 엔비디아의 이 퀄 인증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냉각 솔루션을 벌써 이제 협업을 했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독일의 이 플렉트 그룹이라고 해서 한 2조를 들여서 맞아요. 100%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력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듯이 전력 효율의 40%가 지금 액침 냉각에 쓰여지고 있어서 그런 기술력이 고도화됐을 때 지금으로서 액침 냉각의 기술력이 사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개발 중이고 네. 지금은 이제 칠러 장비 쪽에 매출이 좀 많은 이 GST라든지 저 이제 탑픽은 이제 GST를 갖고 왔는데 네네. GST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내년 선행으로도 11배밖에 안 되고요. GST 같은 경우도 이 칠러 장비를 지금 TSMC랑 퀄
지금 데모로 이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된다고 하면은 네네. TSM 쪽으로 고객사를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있고 지금으로서는 GST 유니셈이 어제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상승폭의 룸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GST나 뭐 LG전자 이렇게 유니셈 쪽으로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로운 섹터에서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액침 냉각이 좀 덜 오른 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탑픽은 GST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점이 좀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아마 목요일 좀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 주 오셨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좀 회복을 했고요.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AI 버블론이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짙은 모양새고요. 여기에 더해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하는 와중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이런 조정 압력이 켜진 채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68%의 내림세, 코스닥은 1.77%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닥은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또 눈에 띕니다. 어제 외국인이 좀 그래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매도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물량 덜어냄의 정도가 더 큽니다. 반면 개인은 1,400억 원가량 정도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 물량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개인이 역시나 2천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주고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 가스업 홀로 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국전력이 5%대의 상승률 조금 전에 보여주면서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증권이 가장 크게 내립니다. 2.87% 하락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발 악재가 오늘 반도체주 전반으로 좀 퍼지게 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2%대의 하락세,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정밀, 제조업 모두 2%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까지 1.9% 하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같은 상황입니다.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판 매체 복제가 1.87%의 상승세 보이면서 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융이 3.79%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 또한 3%대 내리고 있고요. 비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모두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모습들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 어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어제 사실 하루 만에 회복을 해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지금 내립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부터 60만 닉스 그리고 10만 전자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큽니다. 5%대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29%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LS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왔고 이 북미 전력 사업의 호조가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전력 테마 쪽에 전반적인 수급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함께 이 흐름 받아가고 3%대의 강세 흐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5만 800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그래도 좀 강세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오션 이 팩트시트가 발표가 된 이후에 마스가가 지금 급물세를 또 한 번 타게 됐습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현대중공업 모두 MRO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 강보합권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0.46%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까지 마지막으로 0.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 핑크퐁 컴퍼니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공모가가 3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지금 42% 정도 오른 5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오르고 있는 삼형엔텍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재까지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7%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오늘 2차 전지 약세입니다. 에코프로가 4.65% 하락하면서 지금 84,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잘 갔던 ABL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갑니다. 2.83%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17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어제 로키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갔죠.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 시장 진출을 위한 IP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프린팅 특허 취득 소식과 함께 어제 로키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5%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1,70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조선주를 제외한 전반이 지금 약세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고평가에 대한 우려, 이 미국 증시가 출렁이는 흐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직격탄이 되어주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내리고요. 완성차도 오늘 약세 흐름,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증권까지 오늘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양시장은 오늘 개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물량을 개인이 좀 받아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수급상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